안녕하세요. 통합과학과 화학을 YT 사이언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술랑 선생입니다. 화면에 드신 대로 나오지 않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좀 안 나오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1 통합과학을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마다 좀 특징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애들이 그 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통합과학을 또 이 동네에서 오래 가르친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좀 마련을 했고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어도 좀 막막한 게 사실이고 안 했으면 뭐 더 막막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또 어려웠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두 문제 정도 학교별로 두 문제 정도 가장 킬러 문항 두 문제 정도를 좀 풀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을 좀 잡아드리는 게 이 수업의 좀 목적이라고 이 영상의 목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소개된 대로 이렇게 양력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설명 오시면 아는 분들이 많이 본 자료니까 사진하고 바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대신 대로 숨어서 좀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봉고를 좀 담당하고 있거든요. 신봉고 통합과학 기출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술형 문항이 없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과학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항이 대부분 단답형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글씨가 졸필인 경우도 있고 또 괜히 또 쓸데없는 단답형을 물어봤는데 풀이 과정이 되게 길고 이래서 조금 채점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 건 저는 굳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들도 잘 보면 그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의 기억, 니은, 디귿을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단답형으로 쓰게 하기 때문에 객관식 준비가 충분히되면 서술형 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고루 출제한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빅뱅서부터 원소의 주기성, 결합,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의 구성물질,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이제 신소재가 빠지면서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까지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출제할 때 아무래도 문제화가 많이 돼 있는 부분들, 저기 뒤에 있는 신소재 같은 건 문제화가 많이 돼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화가 많이 돼 있는 1단원의 주기성과 결합 문제를 보통 많이들 내고 하는데 그걸 킬러로 잡는데 신봉고는 문제를 보면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화학과 주기성 같은 문제들을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쉬운 문제들에서 그걸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봉고는 제가 보기에 좀 공부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한두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 문제는 그냥 쏘쏘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점 맞아야지 1등급. 아니 일반 중간고사처럼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온다면 하나 틀려야지 1등급. 근데 안정적인 거 무조건 다 맞아야지 1등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부교재를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지금 문제를 제가 학교 부교재 위주로 나왔던 문제들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또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꼭 학교 부교재를 꼼꼼히 확인을 해 봐야 된다. 여기서 덧붙여서 학교마다 특징들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통합과학 책이 같은 종류라고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들, 이 동네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부교재를 갖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프린트라도 주면서 부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똑같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묶어서 강의하는 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1등급은 절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문제들이 통합과학에서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문제집에서 거의 못 본 문제고 응용을 포함해서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응용돼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노골적으로 그걸 딱 집어서 낸 문제는 통합과학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 부교재 문제나 프린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세 번째, 1학기 중간고사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화학을 킬러로 잡고 있는데 작년 신본고는 지구과학을 감히 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을 킬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학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구과학보다 더 킬러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 파트 하나, 그 다음에 화학과 지구과학이 연결된 부분 하나를 킬러 문항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객관식 문항 서술형 없다. 두 번째, 학교 부교재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을 다 풀어도 1등급 100점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시중 문제집 7개, 8개 다 풀었어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화학이 아닌 지구과학을 킬러 문항으로 잡았는데 올해도 그럴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돼서 변별이 어느 정도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수를 둬서 그걸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제가 2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2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항번호는 2번 문제였는데 2번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허블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허블의 법칙은 통합과 교과 편제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적 우주하고 동적 우주를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허블 때문에 정적 우주가 틀렸고 동적 우주, 팽창 우주가 맞다. 그러면서 그 팽창 우주 속에 두 가지 우주, 정상 우주와 빅뱅 우주에 관한 부분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통합과학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교 부교재에서 있듯이 허블의 법칙에 관한 내용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뤘고 그거를 문제화낸 겁니다. 이거를 문제화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문제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이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잡았고요. 학교 부교재 같은 거 꼼꼼히 확인 안 하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 열심히 풀어봐야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선생님이 이 보기를 하나 잘 만드셨어요. 이 보기가 만약에 니은 디귿이었다면 애들은 훨씬 더 많이 틀렸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 보기가 답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니은 디귿으로 바꿨으면 답이 2번이거든요. 애들이 5번으로 골라서 많은 애들이 틀렸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허블의 법칙은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했는데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팽창 속도, 그걸 후퇴 속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이렇게 쓴 건 이 주변에 이렇게 좀 별들마다 약간의 오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거의 이런 일직선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걸 허블이 관찰 결과 알게 됐고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은 없지만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가 더 멀리 후퇴한다.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후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은하가 팽창 속도, 후퇴 속도가 크다는 걸 관측하게 됐고 그 결과 결국 거리를 좁히면 후퇴 속도가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학교 부교재에서 넣고 요거를 요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면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가 요거고요. 그 다음 후퇴 속도가 요거니까 기본적으로 요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0메가파섹 떨어진, 메가파섹이라는 건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킬로미터 퍼 세크, 이것도 속도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 20이라는 걸 떨어진 애는 1400이라는 속도로 가게 되고 25를 떨어진 애는 1750을 가게 되니까 여기다 나타내면 20을 나타냈던 애는 단위는 좀 빼고 쓰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5가 되면 여기가 얼마다? 1750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1차 함수 그래프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니은을 보면 어떻게 되냐? 니은은 700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700은 여기 어디잖아? 여기가 700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기억의 지점은 2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억은 20보다도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는 B다. 이건 맞았죠, 그죠?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가 후퇴 속도가 가장 짧을 거니까 결국 B가 가장 가깝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답을 디귿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디귿이 있었다면 애들 많이 틀렸을 거라는 얘기가 디귿이 문제의 킬 포인트입니다. 보면 은하 A와 C 사이의 거리는 B와 C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가깝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애들이 이걸 분명히 어떻게 고민했을 거냐면 디귿 보기는 우리 은하를 이렇게 우리라고 씁시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후퇴 속도가 빠르니까 후퇴 속도가 가장 짧은 애가 B, 그 다음이 어디니?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B, A, C 이렇게 생각하면 A와 C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되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되니까 A와 B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짧다, 가깝다.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함정을 만든 거지. 근데 은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없는 방향,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은하가 여기면 B는 여기고 요 떨어진 것보다 A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 C는 이쪽으로도 팽창할 수 있다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팽창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A하고 C에 떨어진 거리가 B하고 C에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 수도 있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반대쪽으로도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깝다가 틀린 거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니은 디귿이라고 했다면 이걸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은 무조건 니은 디귿 5번으로 답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주의 팽창에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이런 오류를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거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시중교재에는 없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스펙트럼에 관한 부분인데 이 스펙트럼은 화학과 지구과학이 연결된 파트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가르친 애들도 좀 실수를 좀 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6번 문제네. 앞부분에 빅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가는 고온의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의 변화를 분광기로 관찰하는 과정을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위의 그림이에요. 나는 스펙트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스펙트럼 위 그림의 기억은 흡수 또는 방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가 그림을 먼저 보면 이게 흡수 아니면 방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 조금 하면 알 거예요. 이렇게 검은 바탕에 이 파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학교 시험지는 칼라가 아닌데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책들은 다 칼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검은 바탕에 칼라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무슨 스펙트럼이냐면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에서 기체가 바닥 상태로 될 때 방출되는 빛에 의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꼭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이다라고 해놔야 되고 이건 아무 표시가 없잖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스펙트럼 흡수 아니면 방출이래. 그럼 얘가 방출이 확실하니까 얘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고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사라진 얘 그림을 좀 말로 얘기하면 요 바탕은 칼라가 돼야 돼요.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 보고 거기에 검은 선이 나오는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그 그림은 안 그리고 얘가 방출이니까 얘가 흡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있는 그림은 저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그려보면
전자는 수소기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수소기체야. 수소기체는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핵하고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수소는 다른 껍질로 전자가 옮겨질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건 명심하라고 그랬지. 원자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핵은 전자를 당기고 있다는 걸 명심해놔야 돼. 핵은 전자를 당기고 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지. 왜 끌려가지 않는 거야? 원운동을 하면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힘 때문에 전자의 원운동이란 개념이 나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일로 위쪽, 바깥쪽 껍질, 다른 껍질로 옮겨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라간다는 것이. 바깥쪽으로, 그지?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기려면,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옮기려면 얘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센 힘이 이 전자가 가해져야 돼. 전자 에너지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면 얘는 에너지를 뭐 한 거다? 흡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흡수한 거다. 그러면 얘가 얘를 흡수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빛이, 여기는 뭐 광원,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태양에서는 각각의 다른 종류의 파장들이 막 펼쳐져 나올 거야. 그지? 그런데 요 파장이 진행하다가 얘를 딱 친 거지. 그러면 이 파장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얘가 받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 그래서 요 파장의 빛을 얘가 얻었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높아졌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니까 요 뒤에 있는 빛에는 얘는 관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나머지 빛은 다 통과했는데 걔만 없는 선, 검은 선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 흡수 스펙트럼 그림이 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그림이 기역이라고 돼 있죠. 요게 기역, 요게 니은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기역이 흡수니까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가야 돼. 얘가 바깥쪽이잖아. 얘가 기역이 되겠고, 방출은 반대겠지. 그래서 얘가 니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 한번 볼까요? 기역은 A 과정이다. 기역은 무슨 과정이야? B 과정이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두 번째, 기역과 니은에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같다.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흡수선과 방출선은 똑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원자는, 각각의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가 이 껍질의 에너지 차이를 결정하는 게 화학적 이론이거든. 근데 통합과학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안 해. 이것까지 설명 안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각각의 원소는 이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가 똑같다. 이렇게만 그냥 설명해버려. 얘가 수소라면 모든 수는 똑같고, 헬륨이라면 수소하고는 다르지만 헬륨은 다 똑같은 거야. 중요한 얘기겠지? 수소하고 헬륨은 달라. 수소하고 헬륨은 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했을 때 에너지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스펙트럼을 갖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소를 찾을 수 있다. 왜? 그 원소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니은은 맞고요. 이거 디귿 보기가 또 킬러일 수 있습니다. 이 디귿 보기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얘는 니은과 디귿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것이. 아까하고 다르게. 디귿을 보면 니은은 고온 저밀도의 수소기체에서 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랬는데, 니은이 뭐였어? 방출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온은 맞았지. 근데 우리 애들이 요것 때문에 틀린가? 요것 때문에 요거. 아, 선생님 밀도를 왜 줬을까요? 밀도를 왜 줬을까요? 중요한 건 방출 스펙트럼은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온이 중요한 겁니다. 고온 저밀도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밀도는 양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고온은 무조건 방출인데 저밀도하고 고밀도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선의 두께의 차이가 있다. 이거 우리 빅뱅에서 스펙트럼을 갖고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중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있었지. 그 3대 1을 스펙트럼의 이 두께를 갖고 한다니까 그거에 관한 부분이 밀도인 거야. 밀도가 크다는 건 양이 많으니까 스펙트럼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선을 더 두껍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출 스펙트럼의 이유는 고온이지 저밀도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건 맞는데 이걸 모르겠어서 선생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틀리는데 그것들 또한 개념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밀도는 양이기 때문에 두께를 결정하지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방출이나 스펙트럼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문제 정도를 잡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 본 적 없는데 라고 느끼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서술형 문항은 없지만 학교 부교재에서 이런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물론 부교재에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응용을 해야 되겠지. 근데 시중에는 문제집도 그게 없기 때문에 좀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학 부분도 어렵긴 하지만 지구과학 요 파트가 훨씬 더 애들이 많이 틀렸고 힘들어했던 파트라서 제가 킬러 문항을 좀 지구과학으로 잡은 게 신봉고입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건데 좀 잔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8년도 입시도 결국 내신과 수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생기부, 논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과 2등급은 차이가 너무 날 겁니다. 우리 애가 1등급이면 좋죠. 근데 1등급과 2등급 원절이 있다면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너무 치명타인 거예요. 좀 오히려 등급 간격이 넓어졌다고. 물론 넓어졌으니까 1등급 범위가 높아졌죠. 하지만 우리 애가 혹시나 1등급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1등급 후반에 있다면 이건 되게 단히 이제 위험한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애들이 거기 걸리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최상위보다 중상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치열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입니다. 근데 수능은 고1 때 배우고 고2 때는 생으로 안 배우다가 고3 수능을 준비하는 과목이에요. 그때 또 다른 에너지를 쓰면서 통합과학을 처음부터 고3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좀 잘못됐죠. 그죠?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고1 때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수능을 보는 통합과학에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은 통합과학을 포함한 수능이에요. 결국 내신하고 수능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뭐 생기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한테 학생부와 논술이 정말 중요할까? 이것도 한번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우선은 고1 때 최대한 신경 쓸 건 내신이라는 거고요. 수능을 볼 과목인 통합과학은 좀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신봉고 통합과학 기출문제 킬러 문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